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어떤 분에게는 투자의 대상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살 공간, 집, 의식주 중에 하나인 생필품의 문제라서 이게 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감성도 다르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민한 주제입니다. 부동산은 항상 오르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시중에 돈이 계속 풀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오늘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뭐 어제의 신고가가 오늘은 시가다 등등 이렇게 돈이 계속 풀려 나오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가고 언제나 불패다 이런 설명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어제도 풀려 나오고 오늘도 풀려 나오고 돈이 풀려 나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데 그럼 부동산도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냐 하면 아주 길게 보면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내리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88 올림픽이 끝난 1988년 9월에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당시의 데이터를 봤더니 대략 한 111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 무려 돈이 771조나 풀려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은 한 10년에 2배 정도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년에 한 7배 정도 돈의 양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집값이 한 7배쯤 올랐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집값 통계를 보면 대략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1998년 이때가 외환위기 때라서 집값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그 중간에 다른 구간도 한번 찾아봤어요. 올림픽 끝나고 대략 한 3년 후인 1991년 5월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얼마였나 봤더니 209조 원이었는데 6년이 지난 1997년 5월 그때는 IMF 외환위기 전이에요. 그때는 6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3배 정도 돈의 양이 늘어난 건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는 어땠냐면 돈의 양이 한 3배쯤 늘어났으니까 서울 아파트도 그 정도 올랐냐? 통계를 보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과 아파트 가격은 크게 보면 관계가 있기는 한데 꽤 긴 시간 동안 관계가 없기도 하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계 없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돈이 풀렸는데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 그건 돈이 풀린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돈이 풀렸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야겠다. 나는 좀 돈이 생겼다. 즉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이 좀 두둑해졌다라고 느낀 그 정도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주택이 한 600만 채 정도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정부는 전국에 한 200만 채 정도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더 지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한 100만 채 정도를 더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렸지만 풀린 돈보다 집이 풀린 양이 더 많으면 이제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제 풀린 돈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보다 집의 공급이 더 많으면 이렇게 되면 집값은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풀리니까 집값은 항상 오른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다 이건 아닌데 대체로는 항상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돈은 풀렸는데 집은 안 지어지고 집 말고 더 매력적인 뭔가도 안 나타나고 뭐 그러면 이제 돈의 힘으로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게 정확히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이 집값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고민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집값이 덜 오른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피부에 안 와닿는 이야기 한다고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BIS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집값을 종종 조사를 하는데 각자 이제 가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니까 한꺼번에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나라든 2010년에 집값을 100이라고 놓으면 지금 집값이 얼마냐 이 숫자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142.9 정도로 조사됩니다.
전 세계 평균은 190이에요. 그리고 선진국들만 모아서 봐도 178 이렇게 나오니까 적어도 2010년 이후에 집값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낮으니까 더 올라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통계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는 집값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집값이 많이 올라봐야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별 도움 안 되네 이제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고 그러니까 다른 물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 거는 그냥 안 올랐다고 가정하고 집값만 오른 물가 대비로 그렇게 이제 뽑는 통계를 이제 실질 가격, 실질 인상률이라고 하는 걸로 별도로 뽑는데 이건 2010년을 100으로 본다면 2023년은 우리나라는 110이 채 안 돼요. 다른 나라들도 물가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평균은 그래도 2010년보다는 최근이 23% 정도 오른 123 정도였고요. 선진국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서 130 정도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것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2010년 이후에는 좀 덜 올랐고 물가를 감안 안 한 것도 뭐 덜 올랐고 그래서 우리도 매우 힘들지만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들도 매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히지 이렇게 하면 집을 싸게 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지 이런 아이디어 어때? 라고 하는 게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자꾸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생각해서 집값을 다 잡았을 텐데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집값을 잡아낸 나라는 적어도 지구라는 별에는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게 참 오르기가 쉽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집값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요소들을 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집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들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진짜 높은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70%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론 집 지을 땅이 정말 광활하게 넓은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그 대도시 집값은 오히려 엄청 비싸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대도시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기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제 다 몰려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단기간에 제일 빨리 늘어난 대도시입니다. 1960년에 서울 인구는 300만이었는데요. 불과 30년 후인 1990년에 이미 서울 인구는 1000만 돌파했어요. 서울이 전국에서 계속 인구가 몰려드는 그런 도시가 됐고 이 많은 인구를 이 30년 동안 꾸역꾸역 계속 담아내면서 별일 없이 그래도 살만한 집들을 꾹꾹 잘 다 지어서 요즘도 길에서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건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해낸 진짜 기적은 30년 만에 막 수백만, 수천만이 밀려 올라왔는데 큰 사고 없이 다들 집을 만들어 줬다는 게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사람들이 농촌, 어촌에 살다가 도시에 살게 된다는 뜻은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 도시에 거주하느냐, 이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1960년대에는 27%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3년에 이게 82%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걸 한국은 어떻게 한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집을 다 지어줬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몇 개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건데 집을 좀 지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땅 문서들을 봤더니 어떤 땅은 길쭉하고 뭐 어떤 땅은 뭐 조그만하고 어떤 땅은 뭐 세모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야, 땅 주인들 집합. 야,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도시를 좀 도시답게 만들 건데 이래서는 안 돼. 일단 당신들 땅을 일단 다 합쳐. 다 합치고 네모난 땅으로 크게 일단 만들어 와.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는 정부가 내줄게. 그 대신 공짜로는 안 되고 정부도 돈이 들어야 되니까 당신들 땅 중에 일부는 도로용으로 혹은 공원용으로는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못 짓는 이런 복잡한 땅에서 우리가 구획 정리 다 해주니까 땅의 가치는 훨씬 올라갈 거예요. 얼른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땅 가운데 도로를 크게 내면 집 지을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로를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의 그 강북 지역에 가보면 주요 지역들이 가보면 길은 반듯반듯한 골목길인데 집들이 다 조그마해서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듯 말 듯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을 조그맣게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집을 이렇게 한 채 한 채 짓다가는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큰 땅을 아예 통째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건데요. 이 별게 아니에요. 정부가 딱 서울 지도를 보고 여기 빈 땅들 많네. 금을 쭉 그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뭐 한 2만 가구 지을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과 집은 그 다음날 그냥 강제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포, 고덕, 뭐 수서, 목동, 중계동 그런 데 가면 막 아파트 낮은 아파트들 많았잖아요. 뭐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이런 신도시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 짓자라고 결정하면 그냥 쫙 다 밀고 땅은 압수. 물론 그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보상을 해주긴 해줍니다만 아니 나는 여기에서 200년 동안 조상님들 묘도 있고 다 농사도 짓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항의, 정당한 항의인데 안 통하는 이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 가도 아파트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처럼 대규모 아파트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업자가 그렇게 대규모 땅을 본인이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요. 중간에 땅 안 팔겠다고 하는 분, 나중에 판다고 했다가 또 마음 바꾸신 분, 뭐 워낙 땅 주인들 생각이 다양해서 그렇게 대규모 땅이 사질 수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야 이만큼 다 수용.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보상금 받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여기저기에 생긴 거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파트가 주택의 대세가 된 건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인구를 받아는 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아파트를 대규모로 집단으로 짓는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제가 예를 들은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어진 거고 한강변 아파트들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강남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이제 강남에다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봤더니 강남에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대가 낮은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한강물이 강남으로 흘러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강남을 개발하려면 한강물부터 막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강을 일단 좀 직선으로 정리하고 강둑을 쌓자 이렇게 해서 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여기는 그럼 이 강물은 어떡하죠? 당시에는 우리 그 연탄이 국민 연료였잖아요. 그 연탄재로 메워서 그렇게 제방도 쌓고 좀 남는 땅은 없었던 땅도 만들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방 위에 쌓은 지금 만든 도로가 올림픽대로고 제방을 쌓고 나니까 이제 강변에 새로운 땅도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만 해도 강변 땅은 홍수가 계속 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땅이어서 그 제방 쌓는 공사를 한 건설회사들한테 공사비 대신 그냥 그 땅을 나눠줬어요, 거의.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반포주공, 잠실주공 이제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파트들을 짓게 된 건
아파트가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지었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강남 지역을 개발하면 여기에는 단독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살게 하자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아파트가 주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냐? 좀 슬픈 이유가 있는데 홍수가 자주 나잖아요. 근데 홍수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덮치니까 어디 대피를 어디로 해요. 그래서 홍수 나면 사람들 대피하라고 5층짜리 아파트를 거기에 지은 겁니다. 단독주택은 짓지 마. 여기는 아파트 지구야. 아파트만 지어야 돼라고 지정한 이유가 단독주택 지으면 홍수 나면 대피할 곳이 없으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래도 1층, 2층에 물 잠긴 주민들이 3층, 4층, 5층으로 대피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아파트 지은 거예요. 굉장히 사연을 듣고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 독특한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을 때는 몰랐는데. 대단지가 있으니까 편의시설도 그 안에 다 들어오니까 살기 편하고 또 집집마다 다 똑같은 구조니까 집을 안 보고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집을 안 보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집을 팔기가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까지 생기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아파트 지은 그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몇 가지 부동산에 관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 지나온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걸 이해해야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는요. 아파트를 짓든 주택을 짓든 이 집을 지을 때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집을 짓습니다. 그 회사는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땅을 사야 되니까.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양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천년만년 계속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사들이 없어요. 일단은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땅을 공급하고 아파트를 짓는 그 지휘를 기다리다 못해 정부가 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짓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파트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을 작은 회사들이 나눠서 해요.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라고 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아파트를 짓는 총 과정을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와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자금 동원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금이 넉넉하니까 굳이 은행 돈 빌려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건설도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건설 회사를 쓰기도 하고 뒷마무리까지 여기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 시행사는 그냥 깃발만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금도 어차피 부족하니까 자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는 계약의 주체가 되기도 허약할 만큼 일단은 깃발만 듭니다. 그러면 돈은 누구 돈을 쓰냐? 요즘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 돈을 이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해요. 그런데 이금융권이 보더라도 이 깃발만 든 시행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F 대출은 해주기는 해주되 누가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지 일단 건설회사 형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건설회사 형이 여기에 보증을 쓰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건설회사가 사실상 내가 보증도 섰지 그리고 내가 집도 짓지 하다 보니까 저 아파트 누가 지었어? 라고 하면 H건설이 지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H건설이 한 일이라고는 집을 짓는 것밖에 없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보증도 서야 되고 나중에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 H건설이 사실상 부동산 개발 회사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건설 회사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큽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도 건설 회사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인데 다른 나라는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짓더라도 한 동 또는 두 동 정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가 내가 보증 쓸게요. 내지는 돈 빌려주세요 하면 별다른 의심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뭐 2,000채, 3,000채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건설 회사가 보증을 쓰더라도 이 건설 회사가 쓰러지고 나면 이 돈을 어디서 받지 하면 또 돈을 못 빌려주니까 거기에는 또 우리나라는 무슨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런 신탁 회사들도 와서 너희들 수수료를 좀 받고 너희들도 보증 같이 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는 영세한 시행사, 영세한 시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건설 회사. 그리고 시행사와 건설 회사마저도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규모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또 하나 끌려온 신탁 회사.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PF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까지 이렇게 네 개의 주체가 모여서 겨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파트와 관련해서 뉴스를 듣다 보면 PF 대출이 부실해져서 뭐 금융회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구조를 보면 대강은 이해가 되시죠? 아, 처음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이 네 개의 주체가 역시 관행처럼 모였는데 이 아파트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물론 신탁회사와 그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기는 했으나 돈 빌려준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회사들이라 결국은 금융회사 쪽으로 불똥이 튀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데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이건 미분양이 나면 그냥 회사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좋을 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1조짜리 프로젝트면 못해도 1,000억은 이익이 남을 텐데 내 돈 100억 갖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뭐 성공만 하면 10배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아파트를 여기저기 지어야 되는데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썰렁하게 식어버리는 게 한국 아파트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잘 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다들 대피해서 사라져버린다고. 꺾이자마자 몇 년 만에 공급이 뚝 끊기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파트 부족하네?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 고리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과 가격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는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이게 다 대규모라서 미분양 나오면 그냥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면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들이 다 스톱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보면 간혹 내려갈 때들이 있는데 내려가도 5년 연속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불패라는 신화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획일적이냐? 획일적이어야죠. 독특하게 지었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지금 그 아파트 완판됐다는데 우리도 빨리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 분위기 식기 전에 독특하게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이 좋은 경기 다 지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를 새롭게 짓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예전에 올림픽 할 때 1988년 언저리겠죠. 그때 지은 아파트는 방이 4개인데도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집에 화장실을 좀 늘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했었을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냥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인 거지라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이건 그
해외의 부동산 개발, 주택 공급 방식은 좋은 거고 우리나라는 뭐 나쁜 거다.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나라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생긴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집값, 우리가 걱정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될 수 있겠냐. 이게 결국은 고민인데 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답을 내놓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지만 한 가지, 일본의 사례. 불경기가 왔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집을 지어서 공급을 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 우리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으나 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좀 다른 조건이었던 일본의 사례가 우리의 고민에 힌트를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집값이 지금 30년째 계속 내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1990년에 일본의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집값이 내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품이 꺼져서 불경기가 되면 일본도 집이 안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깜짝 놀라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어떻게 일본은 거품이 30년간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집을 계속 지었을까요? 일본은 집을 계속 지었어요. 30년 동안 집을 계속 불경기 아닌 것처럼 계속 지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지은 집은 불경기인데 다 팔렸냐? 놀랍게도 다 팔렸습니다. 이건 일본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도시로 인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집을 급하게 지었어야 되고 일본 정부의 목표 넘버원이 그냥 집 짓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데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은 급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진이 나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래가는 집을 짓기보다는 일단 빨리 많이 짓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일본은 요즘은 내진 설계를 잘해서 새로 지은 집일수록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집보다는 그냥 새 집을 사는 게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가더라도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있으니까 계속 짓는 거고 또 지으면 팔리니까 또 짓고 그러면서 공급이 결과적으로 늘어나 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전에 일본의 지자체들은 자기네 지자체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임대주택 지으면 세금 감면을 해주고 다양한 그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집값이 특히 뭐 수도권 집값까지도 안정됐던 이유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을 짓고 또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사고 그런 다른 조건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은 아파트 불패 신화를 깨뜨리려면 불경기에도 누군가는 계속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하면 돼요. 근데 정부도 못합니다. 왜? 이게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론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건 필요한데 기왕이면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그게 집값이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는 항상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공유지에 지어도 돈을 벌 수 없고 민간 토지에 지으면 정부라고 싸게 지을 방법은 없는데 싸게 공급하자고 하니까 정부가 예산을 보태서 또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집이 지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집을 지으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충분한 집을 못 지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집을 지어주면 좋겠고 정부가 싼 집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싼 집이 아니라 정부가 시세에 맞는 집을 공급하더라도 공급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익도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만 공급량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걸로써 충분히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정부가 집값이 하락하든 올라가든 꾸준히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안정된 집값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부동산 가격, 정확히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야기를 그러면 집을 결국은 사라는 말인가 사지 말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게 결론이 뭔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라고 미래의 집값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자주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갖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거나 특히 정책을 세우거나 혹은 흐름을 관찰할 때 잘 고민하자 정도가 제 결론일 겁니다. 누구나 좀 저렴한 집을 갖기를 원하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일주택자든 집값은 좀 내려가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거든요. 다주택자는 하나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주택자도 자기의 더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집값 잡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결론이라면 결론이겠습니다. 부채, 빚입니다. 빚. 부채나 빚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일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거. 가능하면 없는 게 좋지.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뭐 빨간 딱지 붙고 뭐 보증 잘못 썼다가 같이 망하고 쫓겨나고 거리에 나앉고 뭐 밤에 독촉 당하고 뭐 이런 분들 와서 자꾸 돈 달라고 하고 세간살이 부수고 되게 이제 드라마나 혹은 어딘가에서 듣는 이 장면들이 야, 이거 빚 큰일 나는 거구나. 부채, 대출, 빚 이거 만악의 근원이구나. 아이고 저 위험한 놈 큰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득 갖고 계십니다. 근데 뭐 틀린 얘기냐? 틀리진 않아요. 부채는 그렇게 위험한 거니까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전쟁 배상금, 그거 너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다가 지쳐서 독일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히틀러가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얘기까지 듣다 보면 야, 부채는 세계 대전도 일으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물론 부채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게 나쁘고 무섭고 큰일이고 건들면 안 되고 뭐 그런 부채라면 왜 금지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빚이라고 하는 것,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금지는커녕 실제로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부채라고 하는 엔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엔진. A라는 사람은 돈이 여유가 있어요.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그래도 이자를 받고 굴리고 싶어요. 근데 마침 B는 돈이 부족해요. 이번에 이분은 B는 식당을 하신 분인데 맛집이라 소문나서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맨날 줄 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게를 확장 좀 해보려고 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A와 B가 만나서 너는 돈이 남아? 너는 돈이 필요해? 잘 됐네. 그럼 딱 악수하고 남는 돈 좀 빌려주셔. 그럽시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남는 A는 지금은 돈이 남지만 난 2년 후에는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게를 좀 늘리고 싶은 B는 이 돈으로 면 뽑는 기계를 사면 2년 안에는 못 갚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러면 남는 돈이 있고 돈이 필요한데도 이 두 분은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 빚지는 과정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여윳돈과 돈 필요한 사람들의 만기가 다 다른 걸 은행이 흡수해서 만기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전문 용어로 만기 불일치 해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은행이 없으면 아무도 돈을 못 빌려요. 너 돈 많잖아. 2년 후에 갚을 수 있어? 안 돼. 3년 걸려. 아이, 그럼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의 반복인데 은행은 중간에서 그걸 다 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요, 은행이 이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은행이 은행 돈으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돈 찾으러 왔네. 그런데 B가 갚겠다는 날짜에 못 갚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C가 예금하러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C가 예금하러 온 그 돈을 그냥 A한테 줍니다. 은행 돈이 아니에요. 근데 C는 자기 돈이 그냥 은행에 있는 줄 알죠. C가 다음날 예금을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셨네? 그럼 이분한테는 무슨 돈으로 드리지 하면 엊그제 D가 예금하고 한 돈이 있구나 하면 D가 예금한 돈에서 헐어서 내주고.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은행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장하고 하도록 허용하고 더 그렇게 사람들이 빚내는 걸 도와주라고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채라는 게 필요한 상황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하나의 예시를 먼저 좀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김치 공장은 김치를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김치 공장이지만 어떤 김치 공장은 위생 관리도 안 하고 직원들 출근도 제대로 안 해요. 관리가 엉망인 거죠. 그러면 망하잖아요. 망해요. 망하게 되면 배주 농민도 망하게 되고 김치 공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던 대충 운영하던 김치 공장도 망하게 되죠. 그러면 김치 공장 경영 잘하는 훌륭한 경영자에게 야, 네가 이 김치 공장 인수해서 빨리 운영해라. 그래야 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월급을 주지. 얼른 와서 좀 같이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 김치 공장 운영 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저기 저 김치 공장 망했댄다. 네가 인수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 인수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300억 원을 딱 모아놨지 않겠습니까? 딱 드리고 저 인수하겠습니다. 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때 이 김치 공장한테 돈을 빌려줘야 저 망해가는 김치 공장을 인수해서 다시 돌아가고 직원들도 일자리가 유지되죠. 그런데 야, 빚은 지지 마. 부채는 나쁜 거야. 무차입 경영 좋은 거 몰라? 돈 빌리는 거 습관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김치 공장 하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건 빚이라고 하는 건 잘 활용하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잘 쓰면 좋은 거죠. 그런데 부채가 그러면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꼭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뭐랄까요? 마치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 같은 느낌이에요. 부엌칼 잘못 쓰면 손 다치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부엌칼이 없으면 부엌이 돌아갑니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는요, 제대로만 쓰면 좋은 거다. 그 부채가 잘못 사용되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신용평가를 잘하면 됩니다. 즉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잘 판단해서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점점 그런 스크리닝하는 이 사람이 부채를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를 바라보는 시스템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평가 혹은 신용점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는 평소에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신용점수 잘 관리하는 법, 신용평가에 점수 올리는 법, 이런 거 블로그에 찾아보면 많죠. 그러면서 나중에 신용점수 떨어지면 대출 받을 때 대출도 못 받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용점수는 그렇게 따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용점수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를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점수를 높이는 법 이런 건 사실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오늘은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푹 잘 자고 그래야지.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내일 좋은 점수가 나올 테니까 라고 한다면 다음 날 건강검진에서 그게 좋은 점수가 나오면 건강검진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진짜 건강한 분인지 하루만 잠깐 운동한 분인지를 구별 못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채, 과도한 부채, 불필요한 대출, 위험한 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부채나 빚이라고 하는 걸 없앨 수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현대 경제 시스템이 그 부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채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소외된 분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물려받은 게 없는 분들이나 뭔가 그 역전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라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고 규제하고 대출을 못 받게 하고라고 하는 건 계층 사다리를 끊는 겁니다. 이 재테크를 할 때도 부채는 매우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죠. 재테크에서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재테크의 본질은 결국은 투자잖아요. 근데 투자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남의 어깨에 올라타는 일, 그게 투자예요. 야, 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좀 업고 가. 라고 하는 게 바로 투자인 겁니다. 반도체로 유명한 요즘 그 미국에서 뜨고 있는 N사가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 잘 만든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진짜 돈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1번, 제2의 이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회사를 내가 창업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돈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물론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들죠. 그런데 빌려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갚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은행에 입증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야, 여기가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두 번째 방법은, 그리고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유용한 방법은 바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나라에 올라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잘 되면 그 S&P 500 지수가 계속 잘 오를 테니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건 대한민국 잘 나갈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 걱정 마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타는 행위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그럼 부채를 사용해도 될까?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걸까? 그게 부채의 유용성을 활용하는 방법일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빈대서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는 50%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만약에 빚을 내서 샀다가 고점에서 사서 50%가 떨어지면 나는 내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내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빚을 내서 2억 원어치 코스피 지수를 샀는데 그게 반토막 나서 1억이 되면 1억 빚져서 2억 원어치 투자했는데 내 거가 1억 원 되면 내 돈은 다 날아가고 빚 갚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안 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점인데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저점에서는 팔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돈이 다 날아가면 나는 굉장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 없으면 전화 오는 돈, 그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점이 왔으면 버티거나 심지어 더 사야 되는데 못 버티고 저점에 파는 거예요. 부채를 쓰면, 레버리지를 쓰면 저점에서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오로지 여윳돈으로만 해야 되고 부채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변동성이 작은, 많이 올라봐야 별로 많이 안 오르고 떨어져 봐야 많이 별로 안 떨어지는 이 자산은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방향은 같이 가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렸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저점에서 이건 저점이다 싶을 때 한 번 더 기다려서 우량주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거고, 아파트는 특별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거다. 이런 투자의 격언이 있죠. 네, 오늘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부채는 특히 우리의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주식과 채권과 뭐 부동산과 금과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묶으면 긴 시간 동안을 보면 비슷한 수익률을 거둡니다. 그냥 주식만 담은 바구니나 부동산만 담은 바구니나 채권만 담은 바구니나 아니면 3분의 1씩 담은 바구니나 길게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성과를 보여요. 그런데 주식만 담거나 부동산만 담거나 채권만 담거나 금만 담거나 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몰빵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길게 보면 비슷한 결과를 낼 거라면 섞는 게 안전하죠. 섞어 놓으면 이 녀석이 오를 때는 이 녀석이 안 오르고 이 녀석이 안 오를 때는 이 녀석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 진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이유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재테크를 하긴 왜 해? 돈 벌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우리는 재테크를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만큼은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 초조함이 있어서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돈을 열심히 벌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목적이 아니라 남들 버는 만큼은 나도 좀 쫓아가서 벌어야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못 벌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남들이 돈을 다 못 벌 때 같이 못 벌어야지, 남들은 버는데 나만 못 벌면 남들은 그 돈 버는 걸로 차 바꾸고 옷 사고 막 내 주변에서 별별 일을 다 벌일 거 아니겠어요. 내 눈에 차라리 안 보이면 몰라도. 그래서 내 눈에 주변에 어린거리는 내 지인들이나 내 친구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눈에 자꾸 왔다 갔다 어른거리잖아요. 내 눈에 어른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맞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70,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30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게 옳은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도 부동산의 70, 주식의 30 이렇게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어른거리고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맞춰놔야 그들이 돈을 벌 때는 나도 벌고 그들이 잃을 때는 나도 잃고 최소한 그들만 벌고 나는 못 벌어서 그들이 내 눈앞에서 막 옷 사입고 차 사고 집 사고 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고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 게 있다면 다 그걸로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포트폴리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포트폴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을 제일 편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라면 그건 맞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알겠어요. 내 나이가 이제 70살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동산도 안 사고 뭐 주테크도 안 하고 적금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100억이라는 자산을 모았어요. 그러면 70억은 부동산을 사고 금융자산은 30억을 사고 이제부터 그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산이 이미 만들어진 분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경우엔 부동산 70, 금융자산 30을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지금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해서 3천만 원이 있다고 쳐요. 3천만 원의 70%면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은 앞으로 대략 한 30년 정도 경제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나한테.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는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 한 20억 정도의 현금이 앞으로 30년 동안 아마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은 나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앞으로 벌 돈 20억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분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재산이 현금 20억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가정을 하면 앞으로 30년 후까지 그냥 기다려서 연봉을 계속 모아서 20억이 되면 거기에 70%인 14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사면 돼요.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아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안 사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야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사이에 부동산이 막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14억이면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 있었는데 30년 후에는 돈은 열심히 모았지만 14억으로는 그 집을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선택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20억이라고 하는 그런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직장에 나는 다니고 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빚을 내서 10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나머지 기간에 들어오는 현금으로는 이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럼 60세가 됐을 때는 부동산 70, 금융자산 30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즉, 한 분은 그냥 계속 돈을 모아가다가 60세가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동산 70, 주식 30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먼저 부동산 70을 어떻게든지 빚을 통해서 만들고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빚을 다 갚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두 가지인데 만약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우리 회사도 불안해서 중간에 그만둘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 꽤 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나는 뭐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도 뭐 나쁘지 않은 회사고 그래서 특별한 내가 무슨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나는 이 회사에서 차곡차곡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재산에는 현금이 늘어날 거야 라는 가정을 더 강하게 하신다면 먼저 부채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놓고 나중에 갚는 그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가슴속에 이렇게 돌덩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 부채를 일으키라는 뜻이구나, 내지는 부채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구나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차라리 저보고 그냥 찍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도 존재할 만한 뭔가를 구매할 때 쓰는 부채라면 그건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떤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 자산의 변동성이 이 부채를 충분히 견딜만 하다 싶을 때는 부채를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내지는 신용카드 물건 구매 같은 그런 소비에 대한 부채는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람직합니다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부채조차도 아닙니다. 소비를 하는 데 쓰는 부채라면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굳이 그런 정리와 조언은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사실 이 부채라는 그 시스템은 소비재를 살 때도 부채를 계속 일으켜 줘야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돌아오면 그냥 소비를 위해서 부채를 일으키는 건 결국은 이제 계속 뒤로 부담을 늘리는 행위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유사한 고민을 합니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도 역시 본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항상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늘 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네, 부채와 관련한 우리의 걱정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실제로 양도 많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고요. 실제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쯤 돼요.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쓴 거라서 그게 뭐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국가부채든 부채가 많다는 건 경제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부채 덕분에 경제활동의 활력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부채가 있다는 이유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금액이 분명히 크기는 한데 세계 1위이기도 한데 이게 무작정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큰일이고 비극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일단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인지 이게 자영업자가 이게 기업인인지 그냥 개인인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계부채에 넣어야 되는지 기업부채에 넣어야 되는지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거의 다 부채를 내서 생산활동을 보통 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을 위한 가계부채도 뭐 기업부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 가계부채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로 고소득층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많고 아유 이 집은 참 부채가 많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네라는 생각은 들고 자칫하면 이 집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충격이 완충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많아서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까지는 안 가는 게 매우 현실적인 타겟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거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집단적인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예전에 그 IMF 그 금융위기나 외채 위기처럼 뻥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로서는 뭐 방법이 없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은
채무자들이 만기를 연장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산의 도미노가 오지 않도록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여지는 있다. 물론 이런 설명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으니까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건지 급성인지 아니면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할 방법이 있는 건지는 어느 정도 예상과 가늠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 보다 이게 뚜렷한 시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그냥 막연하게 위험한 거 아니면 막연하게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부채는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매우 낮은 편이 맞아요. 대략 GDP 대비 국가부채의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뭐 50% 언저리니까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하도 고령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매우 고령화되어 있나 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고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은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험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지금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령화는 사회복지 비용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채를 얘기할 때는 지금 많다, 지금 적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자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괜찮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높아질 거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 위험해, 너무 걱정돼, 큰일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제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드렸어요. 부채는 괜찮아요, 바람직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부채가 위험하기도 하고 분명히 조심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부채가 없어질 수는 없고 잘 활용해야 되고 잘 활용하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채 상황이라는 게 그리 비관적이지 않은 다른 포인트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이 공포와 혹은 다른 상식들을 좀 같이 버무리고 섞어서 우리의 부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다.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불경기도 있고 호경기도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경기가 나쁜 것, 경기 요즘 안 좋아, 경제가 요즘 별로 좋지 않아 하는 상황은 자주 있는데 금융위기야, 경제위기야 라고 하는 상황은 자주 있지는 않죠. 사람은 한 7, 8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다양한 사건을 거치지만 1, 2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평생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보다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지를 항상 고민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아닌 평범한 시절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건 어떤 부동산을 사건 안 사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크게 바뀝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산 가격도 다 떨어지고 대략 한두 달 정도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때는 정말 멀쩡한 회사도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예감이 들면
일단은 준비하고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때에 자산을 싸게 팔면 누군가는 싸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자산의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왜 벌어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은행, 현대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이자 심장인 은행이 의심받는 상황. 이게 되면 이건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은행에 맡기고 그냥 은행의 통장 하나, 카드 하나 그거 갖고 수시로 숫자를 확인하면서 아, 무사히 잘 있구나 안심하면서 잠들잖아요. 아, 내 돈 잘 있구나. 그런데 내 돈 진짜 잘 있는 거 맞아요? 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생활은 그렇게 벌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에 분명히 잘 있을 것 같은 내 돈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즉 정확히 말하면 네 돈 잘 있어라고 항상 확인해 주던 그 은행이 어느 날 쓰러지거나 항상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도 모른다면 뭔가 은행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이건 아예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금융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경제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둘은 같은 의미예요. 굳이 엄밀하게 구별하려고 하면 의미가 약간은 다르긴 한데 거래 자체가 마비되고 중단되고 은행들이 쓰러지고 하는 게 이제 금융위기이겠는데 이렇게 금융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받을 돈 못 받고 줄 돈 못 주고 하다 보면 거래가 안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경제 위기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경제에 위기가 생기면 경제가 아주 나빠지면 은행에서 돈 빌려간 사람 혹은 대출해간 기업들이 그 돈을 못 갚게 될 테고 그럼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원래 불경기 같은 좀 간단한 상황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별로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뛰어가기 시작하고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 가서 예금을 인출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빨리 경찰이 출동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만큼 급박하게 벌어지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이제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예를 들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아파트 사업에 처음에 돈을 빌려줬던 그 수많은 작은 금융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회사들은 아파트가 분양이 다 끝나야 그 분양 대금 받아서 빌린 돈 갚게 되고 그 돈 받아야 이제 금융회사들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전국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아지면 돈 빌려준 이 금융회사는 혹시 이 돈을 떼이게 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은행이 얼마나 빌려줬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라고 하면 전국의 그 정도 규모의 금융회사들은 모두 의심을 받게 되고 이게 막 소문 번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가서 예금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확산되면 이게 은행의 위기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이게 위기냐 아니냐 이제 이걸 구별하는 유일한 조건은 은행이 의심받기 시작하냐 은행까지는 괜찮냐 이제 여기서 기준을 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 사회에서는 은행은 의심받으면 안 될까요?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은 본질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금을 돈 대신 썼습니다. 즉 돈을 금으로 썼고 금이 돈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은 처음에는 금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진짜 금을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금은 보관해 놓고 금 보관증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금 필요하면 이제 은행에 달려가서 금 보관증 보여주고 금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은행을 이용했는데 이제 은행에 가서 금 보관증을 보여주면 그
금을 준다는 걸 여러 번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금이 필요한 일에서도 그냥 그 금보관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합니다. 은행은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만 하고 찾으러 오질 않네? 그럼 이 금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내가 이자를 받고 그냥 금을 빌려줘 보자 라고 해서 은행 간판에 남는 금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이제 대출 영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손님 이거 금덩어리 갖고 다녀봐야 위험하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 1kg 대신 금 보관증 1kg을 써드릴 테니 그냥 이걸 빌려가시죠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금 빌리러 오는 사람도 그래 금덩어리나 이 금 1kg 보관증이나 시중에서 똑같이 사용되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군요. 그냥 금 보관증을 저한테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금 보관증을 갖고 가요. 그런데 은행은 지금 매우 용감하게 사람들이 맡겨놓고 안 찾아간 금 중에 금덩이 하나 가지고 보관증 2장을 발행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은행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 은행이 보관하는 금덩이는 10개인데 시중에는 금 보관증이 많이 돌아다니게 됐죠. 그 금 보관증을 화폐처럼 쓰면서 점점 더 경제가 좋아지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은행으로 한꺼번에 달려가서 금 보관증 주면서 내 금 내놓으시오라고만 안 하면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금 보관증이랑 금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으면 그 은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금보관증과 금을 또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은행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는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그 돈으로 해주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라면 은행에서는 예금이 떨어지면 대출을 못 해주는 케이스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출을 그냥 해주고 그렇게 그냥 해준 대출이 즉 통장에 숫자로 찍힌 그 돈이 결국은 대출을 해주는 순간 어떤 은행의 예금으로 꽂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 대출해준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웬만한 은행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대출과 예금이 비슷비슷한 규모가 되고, 건전한 은행은 대출 받아간 고객한테 자 차근차근 돈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다 회수해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예금 찾으러 온 손님들한테 예금을 다 돌려줄 수는 있는데, 나쁜 은행, 부실한 은행, 이상한 은행은 이렇게 대출 나간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못 받는 돈, 떼이는 돈, 부실한 돈이 되어 있어서 만약 이 은행은 아무리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도 이 나간 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는 그런 은행이 좋지 않은 은행인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겉으로 봐서는 어떤 은행이 부실한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은행들 중에 어떤 은행이 괜찮은 은행이고 어떤 은행이 부실해진 은행인지를 사실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죠. 사실은 정부가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느 나라든지 다 있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은행들을 장부를 감시하면서 이제 부실한 것 같은 은행,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빌려간 이쪽이 아무래도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은행이 있으면 결국 이 돈 다 떼이고 확정되기 전에 이 구멍 비는 걸 좀 채워 넣어라 라고 해서 시키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무슨 은행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모자라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좀 듣기에 어려운 뉴스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건 쉽게 번역하면 금감원이 어떤 은행 장부를 조사하러 갔더니 대출해준 돈 중에 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돈이 꽤 있어서 이게 다 회수가 안 되면 은행 주주들 대상으로 증자를 해서 메우든 아니면 후순위채라는 걸 발행해서 그 돈을 조달해서 메우든 하여간 돈을 좀 더 구해와라. 그래야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네 은행 예금 돌려달라고 할 때 은행 예금 결국 다 못 돌려준다. 알았지? 빨리 가서 돈 구해와 라고 하는 금감원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금융감독원이 와서 야, 이 손님은 대출 못 갚을 것 같은데 벌써 2달째 이자 못 내고 있잖아. 그러면 은행은 이 손님이요? 저희가 이 손님 잘 아는데 조금 나이가 드셔서 깜빡깜빡 자주 하셔서 그렇지 결국은 다 갚으세요.
다음 달이면 갚으실 거예요. 이분 우리은행 30년 고객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금감원의 의견과 이제 은행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BIS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못 받는 걸로 무조건 간주하고 몇 %를 은행이 넣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은 감시와 관리가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라고 부르죠. 아무튼 은행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은행이라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다 위험해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은행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똥이 은행으로 뛰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균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금융위기는 이름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하나입니다. 일이 커져서 은행이 의심받는다. 우린 그걸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최근에 경험한 금융위기가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떤 분들은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리만 사태라고도 부르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걸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행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재밌는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급을 주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주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을 주면 그냥 월 초에 돈을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급을 나눠서 줍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별로 여윳돈이 없이 살아간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치, 두 달치 생활비도 주머니에 없으면 되게 불안할 텐데 미국인들은 돈이 없으면 일을 하러 오고 돈이 있으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근로 의욕을 좀 불어일으키는 일이 되게 중요한 목표인 나라인데요. 어떻게 하면 근로 의욕이 좀 생길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집, 내 소유의 집을 가지면 모든 게 이렇게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되면서 근로 의욕이 커지더라라는 걸 알고 서민들도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됐어요. 서민들에게 집값의 몇 %를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대출 받아간 서민들이 어느 정도로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건 항상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파생 상품이 당시에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 중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리는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갈 때 쓴 차용증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용증을 다 한 자리에 모아요. 그러면 한 수백만 장의 계약서가 생겼겠죠? 이 대출 계약서를 가상으로 쪼갭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대출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이자를 얼마 갚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이자를 얼마 갚는다 이 말을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달인 1월 말에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2월 말에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3월 말에도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하면서 120개월 동안 이때도 이자 얼마 갚겠습니다. 이렇게 쭉 120줄로 늘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바꾸고 1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 2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 3월 달에 갚겠다는 약속을 일일이 다 잘라요. 종이 조각을. 그러면 한 장의 계약서에서 그런 종이 조각 12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백만 장의 계약서에서 자, 정신 차리고 다음 달 1월 달에 이자 얼마 갚겠다는 종이 조각만 다 일단 모아오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수백만 장의 계약서에서 다음 달에 이자 꼭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도 수백만 개가 조각이 모아지겠죠. 자, 이걸 모아놓고 다 섞어요. 다음 달 1월 달에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라고 쓴 그 줄만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품은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빌려간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한데 요 덩어리는 한 달 후인 1월 말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꼭 갚겠습니다라는 약속 증서니까 아무리 서민들이라도 이게 부도가 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한 달 후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모은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도시 몇 군데에서만 일이 벌어지겠지 전국에 있는 대출을 받아간 분들이 이자를 다 못 갚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요. 어떻게 이거 좀 사가실래요? 하는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필 이자가 굉장히 낮아진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 만기고 다음 달이라니까요. 다음 달까지 무슨 일 있겠어요? 라고 설득하는 요 상품의 안전성을 생각하니까 와, 금융회사 고객들은 이걸 괜찮은 상품인데 라고 해서 많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품을 CDO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팔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상품은 사실 사람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상품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요 가격이 떨어질 거고 반대로 연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든든하게 상환이 되겠구나라니까 요 CDO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 머리 좋은 금융회사 사람들은 요 CDO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베팅을 할 수 있는 파생 상품도 만들어 판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 이런 거 하면 사무실에서 뭐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이 팀 저 팀에서 10,000원씩 걸고 내기 하잖아요. 사실은 월드컵에서 재밌는 경기 벌어지면 전국에 그 내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조사 못하지만 사실 되게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CDO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내기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혹시라도 그 내기에 이기거나 지면 뭐 얼마를 주는 보험 상품도 나오고 또 그 보험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또 베팅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만든 금융상품 가지고 온갖 재밌는 장난을 다 해놓은 겁니다. 영화 빅숏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바로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는데 영화 빅숏에서 설명한 그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도박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도박하는 사람 둘만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 둘의 뒤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이길 건지 이 사람이 이길 건지를 놓고 또 도박을 하고 그걸 카메라로 중계하고 있으면 이 카메라 중계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도박을 하는 그런 식의 도박판이 벌어졌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 축구 경기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 전국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바로 다음 달이고 바로 2달 후인데 이렇게 전국의 모든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갑자기 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는 개념의 상품이었는데요. 재밌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 유가가 많이 비싸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휘발유가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그런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당시에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4달러가 넘어가면 그렇다고 기름 안 넣을 수는 없고 외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득에서 휘발유 넣고 나면 남는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식료품도 잘 못 사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가가 배럴당 4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국의 서민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일부 못 갚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못 갚는 일이 생깁니까? 미국인데. 라고 생각해서 만든 상품인데 유가가 비싸지니까 서민들 주머니는 어차피 다 똑같았던 거예요. 전국에서 동시에 연체하는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난리가 난 이 상품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하면서 팔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졌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야, 내가 거래하는 은행도 저런 상품 많이 갖고 있다가 아마 손해 많이 봤지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 돈 빼고 볼까?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예금 인출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투자했던 상품들은
펀드였으면 펀드 인출 못하십니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말이었는데 이거를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생긴 일이 은행들의 신용을 건드리고 은행들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을 가져온 아주 심각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죠. 이건 환율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아실 텐데 환율은 안정적인 게 좋은가요? 아니면 막 흔들리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무역도 하고 무슨 판단도 하고 계획도 세우죠. 매번 이렇게 바뀌면 계획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그냥 무역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환율을 고정시켜 놨었어요. 고정 환율이 편하니까. 대략 1달러는 800원 이 상황에서 큰일이 없으면 그냥 10원, 20원 정도만 움직이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년 전인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거꾸로 바꾼 건데요. 1980년 초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뭘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에 히트를 치는, 그러다 보니 일본 제품만 잘 팔리고 미국 제품은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1985년에 미국이 일본만 부르기 미안하니까 독일까지 불러서 야, 너희 나라 두 나라는 돈 가치를 좀 끌어올려라.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일본 돈 가치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본 돈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일본의 수출이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에 일본이 미국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제발 좀 우리의 환율을 다시 좀 정상화시켜 주시오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도 하필 그때 작은 금융위기가 하나 있어서 미국이 재정을 동원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재정을 동원할 때 미국의 채권을 어디에다 팔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일본을 좀 살려주고 일본한테 우리 채권 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이 이번에는 그래 알았어 일본 돈 가치를 다시 낮추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36%나 일본 돈이 가치가 내려가요. 일본 돈 가치가 갑자기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미국 달러에 그냥 연동해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 이게 달러가 자꾸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금융개방이라는 걸 하면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건 한국의 무슨 기업에 돈을 빌려주건 하는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 보니까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었지만 외국에서 빌려오는 달러가 많아지니까 그냥 그걸로 별일 없는 것처럼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자가 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 돈 빌리기가 쉬워졌는데 이자도 싸네? 그러면 이 돈을 빌릴까? 고민하다가 환율이 바뀌면 우리는 갚을 때 외국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고정 환율이었잖아요. 환율을 정부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 걱정도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외국에서 돈 빌려오는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다 쓰는 게 지금도 뭐 우리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는 건데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야, 저 코리아 좀 이상하지 않아? 수출도 잘 안 되고 경상수지도 적자인데 저거 저러다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갑자기 스물스물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던 거 빌려주던 돈을 다시 빼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었다면 그냥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텐데 빌려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는 외화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그 외환의 위기, 그게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 금융 위기라고 불렀던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의심을 많이 받으면서 은행들이 많이 망했어요. 어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돈은 그 기업이 직접 빌려온 게 아니라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다가 그 기업한테 준 거니까 돈 갚아야 할 의무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은행들의 은행이 그 은행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달러가 부족하니까 불가능했고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증을 섰던 은행들이 한 번씩 다 망했던 그런 일이었죠. 역시 이제 은행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금융위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보장해준다 그런 법조차 없었고 예금보험공사도 없었고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해주는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못 돌려받게 된 그 돈을 그 당시에 그냥 나라가 갚아주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라라고 돈이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했던 국채가 170조 원어치 정도 됐는데 그때 그냥 그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조달한 돈으로 은행들의 구멍을 메꾸고 그 메꾼 구멍으로 사람들이 맡긴 예금을 다 그냥 자기 돈 찾아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70조 원이니까 막 그거 이자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은행들이 갚아야 되는 거 다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거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국가 돈으로 다 메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도록 하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던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한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수습이 됐는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능하면 그 신호를 좀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금융위기라는 건 예전에 외웠던 거야 라는 걸 귀담아 듣고 계실 겁니다. 곧 금융위기 오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신호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먼저 던져줍니다. 1번 신호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면 이 위기를 금융시장이 먼저 감지를 하고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정부에게는 돈을 빌려주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용도가 조금 낮은 기업들은 그래도 돈을 빌려야 연명이 되니까 필사적으로 빌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이자는 15% 주실 수 있어?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18%는 어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자꾸 올라가요. 시중의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고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의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거는 뭔가 위기의 징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에서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회사들은 일단 회수하고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빌려줘봐야 이자 더 받는 거 있는데 그거 이자 몇 푼이나 더 받겠다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다 위기입니까?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이 벌어졌는데 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환율이 같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더 긴장하면 되고 환율이 안 올라가 그러면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신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 좀 알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겠죠.